안녕하세요. 송길사입니다. 토픽별 산림교사 기출문제 해설 제3권 산림경영 이번 시간은 제4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픽 31번 REDD 플러스입니다. 129의 4교시에서 REDD 플러스의 범위, 기준선, 재정, 배분, 효과에 대한 설명이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REDD 플러스 체계의 4가지 기본 원칙을 살펴보면 REDD 플러스 체계는 범위, 기준선, 재정, 분배 이 4가지 기본 원칙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범위는 스코프는 어떤 활동이 REDD 플러스로 인정될 것인가, 기준선, 리퍼런스 레벨은 어떻게 측정될 것인가, 그리고 재정 피낸스는 재원 조달 출처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분배 디스트리뷰션은 재원은 누구에게 분배될 것인가 입니다. 그림은 REDD 플러스의 기본 구조를 보고 있습니다. 범위, REDD 플러스의 활동의 범위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기준 레벨은 배출, 감축, 추정 방법이고, 추정 시간 및 기간, 그리고 재정은 자금 재원 출처와 다수의 재정 메커니즘의 존재 여부, 그리고 배분은 누구에게 배분되는지, 보상을 위한 추가적인 메커니즘이 있는지가 있으며, 효과는 환경적으로 효과적인지, 경제적으로 효율적인지, 공정이 배분되었는지, 정치적으로 적합한지입니다. 먼저 범위는 주요 논의 대상은 배출 감축으로 인정될 수 있는 활동 설정 문제입니다. 범위의 설정은 각각의 REDD 플러스 활동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며, 어떠한 활동이 REDD 플러스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 범위의 문제는 REDD 플러스 체제 하에서 배출 감축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 활동 등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범위의 선택은 REDD 플러스 메커니즘의 규모, 상대비용, 감축량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REDD 플러스 활동임을 입증할 개도국의 MRV 능력 및 협상, 합의안에 대한 정치적 실행 가능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REDD 플러스 활동 범위 옵션을 보면 선택 옵션으로 배출 감축과 관련된 REDD 플러스 입니다. 먼저 감축 활동에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과 격리 증가로 나눕니다. 온실가스 감축은 목적으로 산림 황폐화 방지, 디프리스테이션과 산림 황폐화 방지, 디그레데이션으로 나눕니다. 정책 도구는 산림 황폐화 방지의 정책 도구는 RED이고, 활동은 법 제정, 거버넌스 확립, 토지 보유권 확립, SMF, 환경 서비스 지불제 등을 통한 기존 탄소 흡선의 유지에 있습니다. 다음 REDD인 산림 황폐화 방지는 활동 내용 SMF,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과 환경 서비스 지불제 등을 통한 훼손, 산림 복구 플러스 더하기 RED 활동입니다. 다음 격리 증가는 감축 활동으로 격리 증가는 목적은 탄소 흡선 강화와 탄소 흡선 조성의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탄소 흡선 강화 REDD 플러스는 숲지역에서 새로운 탄소 흡선을 확충하는 겁니다. REDD 플러스 REDD 사업이고, 탄소 흡선 조성은 CDR입니다. 신규 조림 및 재조림 등 숲 위의 지역에서의 새로운 탄소 흡선 확충을 하는 겁니다. 기준 레벨, 기준선은 배출 감축량 측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설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REDD 메커니즘은 배출 감축량이 어떻게 측정되는지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기준선은 범위 내의 활동이 측정되는 기준 기간과 규모를 정의하는 문제입니다. REDD 플러스 기준선 옵션은 선택 옵션으로 기준 기간과 규모가 있습니다. 기준 기간은 과거 베이스라인과 수정된 과거 베이스라인이 있으며, 규모는 국가 내 규모, 국가적 규모, 국제적 규모가 있습니다. REDD 플러스 메커니즘 이행으로 얼마만큼의 배출이 감축되었는지를 결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기준 레벨은 과거 기준 레벨과 추정 기준 레벨 2가지 유형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
분배는 REDD 플러스로부터 얻은 수익을 REDD 플러스와 관련 없는 산림 국가들에 어떻게 분배될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범위와 기준 수준은 배출 감축이 얼마나 이루어질 것인가에 관한 문제인데 비해 분배는 재정적 보상 형태의 수익이 배출 기반 접근인 REDD 플러스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익을 얻지 못하는 산림 국가들에 어떻게 분배될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REDD 플러스 당사국 활동에 대해서만 보상 및 유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의가 대부분이지만 분배 메커니즘을 통해 배출 감축국 이외 국가들에게도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REDD 플러스 분배 옵션을 보면 선택 옵션으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재분배 메커니즘과 추가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재정은 REDD 플러스 재원 출처에 관한 문제입니다. 재정에 관한 문제는 재원을 어디로부터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것인지에 관한 문제로 REDD 플러스 메커니즘 하에 배출 감축을 보상하기 위해 이용될 자금의 출처에 관한 사항입니다. REDD 플러스 재정 옵션으로는 재원이 있습니다. 먼저 탄소시장, 그리고 시장연계 재원, 자발적 재원, 단계적 접근이 있습니다. REDD 플러스 재정 메커니즘은 직접시장, 시장연계 재원, 자발적 재원 메커니즘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기후변화 REDD 플러스 메커니즘의 이해와 향후 협상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 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32번 이산화탄소 흡수량입니다. 110회 1교시에서 산림의 이산화탄소 흡수량 계산 방법, 123회 3교시에서 빈목축척을 이용한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 방법이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종 탄소 배출 개수를 이용한 지상부 및 지하부 탄소량 계산을 보면 우리나라의 국립산림과학원은 정부의 산림부분 국가 온실가스 흡수 배출 산정 기관으로서 한국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산림부분의 온실가스 산정 방법 및 탄소 배출 개수를 제작하여 국가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등록하였습니다. 표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종 탄소 배출 개수로서 먼저 침엽수와 수종 침엽수와 한렵수는 나눠주고 대표적으로 강원지방 소나무의 목재 기본밀도 WD는 0.42, 바이오매스 확장개수 BEF는 1.48, 뿌리 함량 R은 0.26, 그리고 탄소 전환개수 CF는 0.5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중부지방 소나무는 목재 기본밀도 WD 0.47, 바이오매스 확장개수 BEF 1.41, 뿌리 함량 R은 0.25를 적용하며 낙엽성은 0.45, 1.34, 0.29, 리기다 소나무는 0.50, 1.33, 0.36, 해송 0.48, 1.52, 0.29, 잣나무 0.41, 1.74, 0.28, 삼나무 0.35, 1.31, 0.23, 편백 0.43, 1.35, 0.2, 기타 침엽수는 0.46을 목재 기본밀도 WD 0.46과 바이오매스 확장개수 BEF 1.43, 뿌리 함량 R 0.27을 적용합니다. 활엽수로는 굴참나무가 목재 기본밀도 WD가 0.72, 바이오매스 확장개수 BEF가 1.34, 뿌리 함량비가 R이 0.32, 그리고 상수리나무는 0.72, 1.45, 0.31, 신갈 0.66, 1.6, 0.39, 졸참 0.66, 1.55, 0.43, 북가시 0.85, 1.7, 0.19, 기타 활엽수는 목재 기본밀도 WD를 0.68, 그리고 바이오매스 확장개수 BEF를 1.51, 뿌리 함량비 R을 0.36, 그리고 탄소 전환개수는 CF 값을 0.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탄소의 저장량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적의 목재 기본밀도 WD를 곱하여 수감 바이오매스를 산정한 후 여기에 바이오매스 확장계수를
BEF를 곱하면 지상부 바이오매스가 구해집니다. 지상부 바이오매스의 뿌리 함량비 R을 곱하면 지하부 바이오매스가 되며 지상부 및 지하부 바이오매스를 합치면 임목 전체 바이오매스가 산정됩니다. 여기에 탄소 전환계수를 곱하면 탄소 전환계수 CF 0.5를 곱하면 임목 전체 탄소 C의 저장량이 구해집니다. 이를 이산화탄소 CO2로 CO2 저장량을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탄소 이산화탄소 전환계수 12분의 44를 곱하면 됩니다. 그림은 산림축적의 바이오매스 탄소 전환 및 이용계수입니다. 먼저 목재 기본밀도 WD는 수간제적에다가 수간 바이오스로 산출되며 바이오매스 확장계수 BEF의 지상부 바이오매스에서 지하부 바이오매스 그리고 임목 뿌리 함량비 여기서 지상부에서 지하부로 갈 때는 뿌리 함량비 R을 곱해서 임목 전체 바이오매스를 산출하고 거기서 탄소 함량비는 탄소 전환계수 12분의 44를 곱해서 임목 전체 탄소 저장량을 산출합니다. 부위별 바이오매스는 산출합니다. 그리고 국가산림조사에서 직경 조사를 해서 그 직경별 흉고 면적 산림 축척을 조사하고 바이오매스 추정 함수를 해서 부위별 바이오매스를 계산해서 탄소 함량비를 산출해서 임목 전체 탄소 흡수량을 산출합니다. 그래서 축적 통계를 수간 제적을 통해서 목재 기본 밀도 이렇게 산출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산출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기본은 국가산림자원조사가 기본이 됩니다. 표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종 임목 생장량, 헥타르당 입방 생장량을 나타냅니다. 강원지방 소나무가 10년생이 5.13, 그 다음에 20년생이 6.292, 30년생이 6.56 입방, 그리고 40년생이 5.64 입방, 그리고 50년생이 4.61, 60년생이 3.66 입방입니다. 이건 단위는 헥타르당 입방입니다. 중부지방 소나무가 10년생이 2.62 헥타르당 입방이고 20년생이 6.12, 30년생이 7.92, 40년생이 4.11 입방, 50년생이 2.1 입방, 60년생이 1.16 입방. 소나무 평균은 10년생이 헥타르당 3.87 입방, 20년생이 6.52 입방, 30년생이 7.24 입방, 40년생이 4.87 입방, 50년생이 3.36 입방, 60년생이 2.41 입방입니다. 상수리나무 경우 10년생이 4.66 입방의 생장량을 보이고 20년생이 6.57, 30년생이 5.78, 그 다음에 40년생이 5.1, 50년생이 4.54, 60년생이 4.06 입방의 생장량을 보입니다. 참나무 평균에서 보면 수령 10년생이 헥타르당 3.99 입방의 생장량을 보이고 임목 생장량을 보이고 그 다음에 20년생이 6.17, 그리고 30년생이 4.69, 40년생이 4.17, 50년생이 3.71, 60년생이 헥타르당 임목 생장량이 3.34 입방의 생장량을 보입니다. 산림에서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추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임목 생장량 표를 우리나라 주요 수종 임목 생장량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위에 임목 생장량 표를 참조해서 탄소 배출 개수, 목재 기본 밀도, 바이오매스 확장 개수, 뿌리 함량비, 탄소 전환 개수, 그리고 탄소 이산화탄소 전환 개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탄소 흡수량 CO2 톤은 먼저 임목 순생장량 입방 비슷합니다. 그리고 목재 기본 밀도, 바이오매스 확장 개수, 그리고 뿌리 함량비,
에다가 탄소 전환 개수 IPC 기본값을 0.5로 합니다. 그리고 탄소 이산화탄소 전환 개수는 12분의 44로 합니다. 탄소가 이산화탄소로 가니까 12분의 44를 곱해서 탄소 흡수량을 계산합니다. 본 계산 방법은 기후변화 협약에서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 시 사용을 결정한 국제표준 방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이건 아까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수종별 단위 면적당 연간 CO2 흡수량은 이상의 수종별 탄소 산정 개수와 이목 수정 생장량을 기초로 한 국립산림에서 주요 수종별 단위 면적당 연간 CO2 흡수량을 산정 공표하였습니다. 이를 보면 참나무류 등의 활엽수가 소나무 등의 침묘수에 비해 흡수량이 높았으며 전체적으로 5에서 11톤의 CO2를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침표는 그 전에 아까 좀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한 내용은 신고 산림경영학 32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에서의 이산화탄소 흡수량 계산 방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활용 자료는 산림에서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산정하는 데 이용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임목축척, 상업적 벌채량, 이모통계 자료를 활용하고 임상별 흡수, 배출 개수는 목재 기본밀도 바이오매스 확장 개수인 국립산림관의 자료를 참고하고 임상별 탄소 전환 개수는 0.5로 IPCC 가이드라인을 적용합니다. 산림에서 이산화탄소 흡수량 계산 방법은 연간 생장량 축척, 계산 줄기 바이오매스 증가량 계산을 하고 다음 총 바이오매스 증가량을 계산한 다음에 탄소 순흡수량을 계산하는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연간 순생장량은 당년도 임목축적에서 전년도 임목축적량을 빼면 됩니다. 줄기 바이오매스 증가량은 연간 생산량 곱하기 용적밀도로 하면 되고 총 바이오매스 증가량은 줄기 바이오매스 증가량 곱하기 바이오매스 확장 개수를 적용하면 됩니다. 곱하면 됩니다. 바이오매스 확장 개수는 지상 바이오매스 확장 개수 곱하기 전체 바이오매스 확장 개수를 하고 지상 바이오매스 확장 개수는 줄기 바이오매스 분의 지상 바이오매스를 합니다. 전체 바이오매스 확장 개수는 지상 바이오매스 분의 전체 바이오매스를 합니다. 나눕니다. 탄소 순 흡수량은 총 바이오매스 증가량 곱하기 탄소 전환 인자인 12분의 44를 합니다. 산림에서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산출은 전체 임목축적이 아니라 1년간 자란 임목축적을 대상으로 하며 벌채량과 조림량 등을 가감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그림은 산림의 이산화탄소 흡수량 계산 방법을 보고 있습니다. 당년도 임목축적 3년 평균에서 전년도 임목축적 3년 평균을 빼서 연간 순생장량 축적을 계산한 후 건조를 시켜서 바이오매스를 구하고 바이오매스를 세척으로 나눠 가지고 점검 비중을 구합니다. 그리고 바이오매스 확장 개수를 이용해서 총 곱해서 총 바이오매스를 구한 다음에 탄소 전환 개수를 곱해서 탄소 순흡수량을 구합니다. 최종적으로 구합니다. 점검 비중은 바이오매스를 제적으로 나눈 걸로 침엽수는 0.47, 활엽수는 0.80을 적용합니다. 바이오매스 확장 개수는 지상 바이오매스 확장 개수 곱하기 전체 바이오매스 확장 개수로 통해서 구하고 전체 바이오매스 확장 개수는 전체 바이오매스를 지상 바이오매스로 나눕니다. 그리고 탄소 전환 개수는 점검 비중 곱하기 바이오매스 확장 개수 곱하기 탄소 전환 인자를 합니다. 탄소 전환 인자는 0.5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탄소 곱하기 12분의 44를 곱해줍니다. CO2입니다. CO2. 산림 부분 탄소 계정 방법을 보면 산림 내 임목의 축적을 탄소량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 개수 또는
바이오매스 상대 생장식이 필요합니다. 이를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은 이목 부피, 제적 또는 축적, 입방의 탄소량 전환 체계입니다. 바이오매스 생장 시 그 전환 개수는 잇목 생장량을 바이오매스량 톤으로 하고 다시 탄소 흡수량으로 CO2 톤으로 계산합니다. 잇목 생장량이 이렇게 하나 가고 이렇게 바이오매스 생장량으로 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탄소 배출 개수를 이용하는 거고 이거는 바이오매스 상대 생장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탄소 흡수량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그 탄소 배출 개수를 사용하는 것은 목재의 기본 밀도 WT와 바이오매스 확장 개수 BEF, 뿌리 함량비 R, 그리고 전환 개수는 0.5를 탄소 전환 개수 0.5와 그리고 이산화탄소 전환 개수 12분의 44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잇목 부피를 바이오매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목재 기본 밀도 D와 바이오매스 확장 개수 BEF, 뿌리 함량비 R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개수는 산림에서 표본목 벌도, 중량 측정, 건조 등을 거쳐 만들어지게 되는데 국가 탄소 통계의 정확성 확보 및 개수의 국제적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 고유의 개수 개발은 필수적이며 이에 정확성 검증도 뒤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바이오매스를 탄소량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탄소 전환 개수 CF가 또한 필요한데 통상 국제적으로 건조된 목질부의 50%라 간주하여 0.5를 적용시키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국가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간 헥타르 가로 100m, 세로 100m의 헥타르 내에 자라는 강원도 평창지역 소나무의 부피 생장량이 4입방이라고 할 때 이 숲에서 연간 탄소 흡수량을 계산하면 부피 생장량 4 곱하기 목재 기본 밀도 WD 0.4 곱하기 그다음에 바이오매스 확장 개수 1.47 곱하기 그다음에 1 플러스 뿌리 함량 비율 0.26 곱하기 탄소 함량비 0.5, 탄소 전환 개수 0.5를 곱하면 1.48 톤C가 탄소톤이 됩니다. 1.48 탄소톤이 되고 이를 CO2로 전환하려면 전환하면 0.54 CO2 톤이 됩니다. 이는 자가용 차량 2대가 연간 배출하는 CO2량과 동일한 양입니다. 1.48에서 5.43을 되는 거는 12분의 44를 곱한 겁니다. 이상의 자료는 임업기술 핸드북 1579페이지와 1625쪽 그리고 기후변화 산림 93쪽을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3번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입니다. 116개 4교시에서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기준 크리테리아와 기준별 지표에 대하여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먼저 산림 분야에서의 기후변화 적응 활동을 보면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과 적응에 대한 논의는 2001년 발간된 IPCC 제3차 보고서 이후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기후변화의 재앙이 몰고 오는 영향이 개발도상국에 한정되지 않고 선진국을 포함하여 전 지구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적응에 대한 논의 또한 전 지구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서 적응이란 기후 상태가 변화하는 것에 적응하기 위해 생태계 또는 사회, 경제 시스템이 취하는 모든 행동을 의미합니다. 적응의 개념은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도 기후변화의 결과로 발생하는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여 기회로 삼는 행동 또는 과정까지도 포괄하기도 합니다.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를 기반으로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은 기후변화 적응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산림, 농업, 생태계, 건강, 수자원, 해양수산업, 그리고 재난재해,
7개 부분별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적응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를 보면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기준으로 취약성이란 기후변화로 인하여 자연 또는 사회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받는 피해의 범위나 정도를 의미합니다. 취약성은 민감성, 노출, 적응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 크리테리아를 통해 정량적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먼저 민감성은 적응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스템이 기후와 관련된 자극에 불리하게 또는 유리하게 영향을 받는 정도, 즉 대상이 그 자체적으로 얼마나 민감한지를 나타내는 정도이며, 노출은 기후변화에 민감한 시스템의 요소가 극심한 기후에 접촉되어 있는 정도, 즉 극심한 기후에 얼마나 자주 노출되어 있는지의 정도를 말하며, 적응성은 시스템이 기후 변동과 극한 기후 현상과 같은 기후변화를 조절하고 피해를 완화하거나 기회로 이용하여 기후변화 영향에 대처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기준으로부터 취약성은 다음과 같은 민감성과 노출의 곱을 적응성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즉, 민감성과 노출 정도가 높고 적응성이 낮을수록 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취약성이라는 것은 민감성 곱하기 노출을 적응성으로 나눈 것입니다. 값입니다.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기준별 지표를 보면 기후변화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평가 기준을 지표 인디케이터 또는 대형 변수 프록시 바리에블을 이용하여 계량화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추상적 개념을 대표할 수 있는 척도를 지표라고 하며 기후변화 취약성을 평가하는 민감성, 노출, 적응성을 다음과 같은 지표로 계량화 또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민감성 지표의 예를 보면 산사태의 경우 경사및 토지 피복 상태 등이고, 산불의 경우는 수종 등이고, 수종 분포의 경우 수종별 기온에 민감한 정도 등입니다. 노출 지표의 예를 보면 산사태의 경우 폭우, 빈도 및 강도, 산불의 경우는 무강수, 일수 등의 극심한 기후 조건, 수종 분포의 경우 혹한과 혹서 등이 있습니다. 적응성 지표의 예를 보면 산사태의 경우 사방댐 설치 여부, 감시체계 등이 있으며, 산불의 경우에는 감시체계, 방지시설 등이 있고, 수종분포의 경우는 숙각 무기 정도 등이 있습니다. 취약성 평가에 사용된 지표들은 다음과 같이 정규화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범위와 단위가 다양한 각 지표들의 범위를 동등하게 해줌으로써 값의 크기와 무관하게 동등한 영향력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정규화는 실제 지표값에서 지표값 중 최소값을 뺀 가격을 지표값 중 최대값에서 지표값 중 최소값을 뺀 값으로 나누는 수치입니다.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지표의 가중치를 보면 대부분의 취약성 평가는 각 기준 및 지표별로 동일한 중요도를 갖는다고 가정하여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표가 갖는 중요도와 세부 항목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및 강도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취약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각 지표별 가중치 부여 방법으로는 회귀분석법과 델파이 분석법이 있습니다. 회귀분석법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들 간의 함수적인 관련성을 이용하기 위해 측정된 자료로부터 가중치를 추정하는 통계적 분석법이고, 델파이 분석법은 전문가에 대한 설문을 통해 가중치를 산정하는 기법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신고 산림경영학 33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34번 기후변화 완화 방안입니다. 101의 4교시에서 산림을 통한 기후변화 완화 방안, 그리고 125의 1교시에서 IPCC에서 규정한 산림을 통한 기후변화 완화 방안 4가지가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기후는 대기, 육지, 눈, 얼음, 바다, 기타 수원, 생물체가 서로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며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으로서 일반적으로 평균 기상으로 정의됩니다. 기후를 가장 뚜렷하게 특징 짓는 것은 대기이며, 일정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30년 동안 기온 및 강수, 바람 등의 측면에서 평균 및 변동성을 기록함으로써 정의됩니다. 최근 들어 기후변화의 개념은
사용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 정형적인 기후의 정의를 나타내는 30년 평균 기후의 변화로서 단순하게 표현하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기후변화 해박에서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전체 대기의 성분을 바꾸는 인간 활동에 의한 그리고 비교할 수 있는 시간 동안 관찰된 자연적 기후 변동을 포함한 기후의 변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산림을 통한 기후변화 완화 방안을 보면 첫째, 흡수원으로서 산림의 기능입니다. 이는 기후변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대부분의 경우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것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은 현재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온실가스의 유일한 흡수원이며 산림을 잘 가꾸고 보존하여 흡수원을 보존하고 확충하는 것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흡수원 싱크는 교토정서에서는 대기 중의 온실가스를 흡수하여 지구온난화 현상을 줄이는 행동으로 신규조림, 재조림 등을 흡수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림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IPCC에 따르면 2050년까지 화석연료의 연소에 의해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12에서 15%를 산림이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로 상쇄가 가능한 정도라고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을 이용한 탄소 배출권 조림 ARCDM 사업을 통한 탄소 배출권의 확보는 경제적으로도 비용 효과적이고 손쉬운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방안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을 통해 흡수원인 산림을 보존하고 저장고인 목재의 사용을 늘리는 것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방안이 됩니다. 2007년 IPCC에서 규정한 산림을 통한 4가지 기후변화 완화 방안을 보면 산림면적 유지는 산림 전용 및 산림 악화의 방지, 그리고 산림면적 증대는 신규조림, 애프레스테이션과 재조림 리포레스테이션이고, 그다음에 흡수 능력을 증진하는 건전한 산림 경영 활동, 네 번째, 목제품을 통한 산림지역 밖의 탄소 저장 증대 및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산림 바이오매스의 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림을 통한 기후변화 완화 방안을 보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림과 목재가 흡수 저장한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늘리기 위하여 산림을 잘 가꾸어 주어 이산화탄소의 흡수를 유도하고 생산된 질 좋은 목재를 건축용이나 가구재 등 내구재로의 이용을 늘리고 산림은 다시 탄소 흡수 능력이 뛰어난 건전한 산림으로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숯가꾸기 산물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여 화석연료의 연소에 따른 온실가스의 발생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산림 바이오매스는 대기 중에 온실가스 농도를 높이지 않는 탄소 중립적인 연료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산림에 의해 이산화탄소를 재흡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의 서식처를 파괴하고 수자원 유역을 훼손하며 다량의 탄소를 배출하는 대규모 산불을 발생하지 않도록 조림, 복원, 숯가꾸기 등을 통해 산림을 건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이에 중요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기후변화와 산림 2009년 산림청 자료 4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35번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생태계의 영향입니다. 96회 2교시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생태계의 영향에 대하여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산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한반도의 경우 기온이 상승하면서 강수량이 증가하고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또 증가하게 됩니다. 그 결과 수목의 생장기간이 늘어나고 수분 이용 효율도 증가하여 산림의 생장도 증가하게 되어 산림 생태계에 저장하는 탄소량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가 지속되면 오히려 산림 생태계의 호흡량이 증가하고 토양과 산림 유기물의 분해 속도가 빨라져 탄소의 배출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즉 산림 생산성이 증가한다고 할지라도 산림 생태계 차원의 탄소 배출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산림 식생대 이동입니다.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북반구의 식생대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그리고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이동하게 됩니다. 미세한 크기의 종자를 가진 식물을 제외하고는 현재 예상되는 기후변화
속도를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고산지대에만 서식하는 식물의 종들도 분포하는 범위가 줄어들거나 소멸될 위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평균 기온이 2도 상승할 경우 남부 해안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동백나무를 비롯한 상록 활엽수들이 서울을 포함한 중부 내륙까지 생육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나무는 현재 거의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병해충과 가뭄 피해로 인한 고사가 늘고 후대로의 갱신이 어렵거나 다른 수종과의 경쟁에서 더욱 불리해져 개체수와 유전적 다양성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숲의 구조 변화로 나무는 수종별로 다른 생리적 반응을 가지고 있으므로 수종 간의 경쟁력이 달라지고 식생천이의 진흥 방향도 바뀌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식물 군집 구조와는 다른 구조로 변하게 되며 산림을 구성하는 수종도 침엽수에서 활엽수로 바뀔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런 경우 그 숲의 생산성이 저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생태계 구조의 변화 및 영향의 정도는 구성수종별 적응 능력에 따라 다르며 대체로 서서히 진행됩니다. 네 번째, 생물 계절과 다양성의 변화입니다. 기온이 상승하면 나무에서 잎과 꽃이 나오는 시기가 앞당겨집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 기온이 1도 상승하면 개화 시기가 약 5에서 7일 정도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비류와 같은 곤충류도 발생하는 시기와 1년 동안 발생하는 횟수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생동물의 경우는 기상조건보다는 서식지가 달라지거나 먹이자원, 다른 식물과 곤충 등의 먹이자원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식생대가 달라지고 식물과 곤충 등의 계절적 특성이 변화된다면 야생동물의 행동 특성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결국 먹이사슬과 생물 다양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생물 계절은 계절에 따라 동식물이 나타내는 주기적인 생명현상과 그 시기를 말하며, 생물 계절화 페노로지는 이러한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계절적인 변화에 따라 자연계의 동식물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의 시각적인 변화, 또 이들과 기후 또는 기상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을 말합니다. 식물의 발화, 개엽, 개화, 단풍, 낙엽 등의 시기를 조사함으로써 각 지방의 기후를 비교할 수 있고, 한 지점에서 지속적으로 조사하면 기후변화의 추이를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산림재해 발생 증가입니다.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가뭄, 폭염, 폭설,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 산림재해가 많이 발생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게릴라성 폭우로 인한 산사태, 봄철 건조 상태의 지속으로 인한 대형 산불 발생, 태풍으로 인한 산림 훼손 및 산사태 등 산림 피해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온 상승으로 인하여 아열대성 병해충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푸자리움 가지마름병, 대벌류류 집단 발생의 예가 있습니다. 온난화에 따른 산림해충의 생태변화 조짐은 이미 여러 국내 서식종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솔라방의 1년 2세대 발생, 이화기, 주홍나리 꽃매미, 남방개 해충의 발생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산불은 실화 또는 대부분 인위적인 원인으로 발생하지만 기후변화에 따라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짐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도의 증가로 봄철 대형 산불은 물론 겨울 가뭄으로 인해 1월에 발생하는 건수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기후변화와 산림 4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36번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산림경영입니다. 101회 1교시에서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산림경영이 출제되었습니다. 산림경영의 탄소 배출권을 살펴보면 교토정서의 실행규칙격인 마라케시 합의문에서 탄소 배출권을 인정하는 산림경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산림경영에 대한 정의, 마라케시 합의문 2001년의 합의문에 따른 정의를 살펴보면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산림의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기능을 발휘하게 할 목적으로 임지를 관리 이용하기 위한
시업 시스템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념적인 정의라서 실제 적용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교토의정서에 따른 보고 방법을 정해놓은 우수 실행 지침에는 산림 경영의 정의를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해석하고 있고 2004년 12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국가 특성에 따라 결정하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산림 경영에 대한 정의의 해석 방법 IPC 우수 실행 지침에 따르면 먼저 협의의 접근 방법으로 1990년 이후 실행한 특정한 시업들로 구성된 시스템, 인분 수준 시업은 땅 고르기, 조림, 솎아배기, 비료 주기 등이 있고 경관 수준 시업은 산불 진화, 병해충 방제 등이 있습니다. 광의의 접근 방법으로 산림경영 시업들로 구성된 시스템입니다. 특정한 산림경영 시업이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산림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협의적으로 1990년 이후 일정한 시업을 행한 산림, 숯가꾸기 사업지, 병해충 방제 사업지 등을 말하며 광의로 해석하면 일정한 시업 체계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산림, 산불 방지 등 정책이 미치는 산림 영역, 산림 경영 계획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산림 등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산림 부분에서 탄소 배출권을 정당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협의 또는 광의의 방법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울러 탄소 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산림 경영의 정의를 살펴보면 산림 경영은 산림 자원의 조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보전, 이용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 중에서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림갱신, 풀베기, 덩굴 제거, 어린 나무 끄기 또는 솎아배기 등을 통한 숯가꾸기 활동, 그리고 모두배기 또는 굴라배기 등을 통한 목재 수확 활동, 그리고 그 밖에 국제기준에 따른 산림탄소 흡수량 유지 및 증진을 위한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탄소 최적화 산림 경영을 살펴보면 산림의 지속가능 경영을 통해 산림 내 탄소불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산림 경영 방식, 그리고 보호대상 산림은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경제림은 적극적으로 경영을 통해 산림의 탄소 흡수 능력이 최대가 되는 균형점을 가져오게 해야 한다. 그리고 산림의 탄소 최저 카본 옵티멀 상태는 산림의 인연 구조가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기후변화 산림 90쪽과 제1차 탄소 흡수원 증진 종합계획 2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강 1교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